자, 전산세무 1급 실기를 담당하게 된 고민석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세무 2급 정도는 마스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회계나 세무적인 지식이 굉장히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서 전산세무 1급을 도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염두를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한국세무사에 들어가시면요.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이쪽을 그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K-랩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면요. 이쪽에 수업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법이 중간에 5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 혹시 다운받으신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신 걸로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최신 버전 내용이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요. 최신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랩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셔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띄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 보여드리면 2015년 K-랩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걸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신 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버전이 나와 있어요. 버전이. 상단에 보시면 버전이 맨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2015년 5월 13일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전산세무 1급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잠깐 참고하시면요. 303페이지에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세무 1급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급수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회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회사를 갖다 그냥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한 등록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실 텐데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처음 작업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영과 회계라고 해서 코드가 이제 9000번대로 해서 나와 있죠. 9000번대. 여러분이 보시기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9000번이라고 해서 주 경영과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등록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전산 세무 1급이라고 뒤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 1급이라고 표시를 해놔서 9000번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회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표시하려고 여기다 세무라고 해서 표시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부터 이제 전산 회계 1급 그 다음에 세무 1급 이런 거 다 준비하시면서 회사 등록에 대해서는 아주 지겹도록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입력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참고해서 제가 회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입력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전산세무 1급 관련된 필기 말고 이제 실기 쪽을 해서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자, 미리 이제 염려가 돼서 잠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전산세무 1급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험을 준비해서 응시해가지고 시험 자격을 취득을 한 것이죠. 근데 시험을 보면서 지금 느낀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시험 볼 당시에 전산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1%가 채 안 된 경우도 많았었고요. 조금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면 1%에서 5% 사이 그 정도의 합격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격 취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당시만 해도 1000명 정도가 응시했었는데 한 합격자가 한 10명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제 그때 합격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어떠냐 하면 전산세무 1급의 합격률이 10%에서 15%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이나 회계 1, 2급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수준과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걸 준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실무와 관련된 이 문제들이요, 실제 회사 업무를 보시면서 사용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복잡한 회사를 갖다가 실제 세무조정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훨씬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용한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요,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회계나 세법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작업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부단히 반복해서 연습하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세무의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우리가 반복한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운용하는 것뿐이지, 이게 프로그램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1급과 관련된 이론 파트를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부분을 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을 갖다 이제 시험 준비하신단 말이죠. 근데 바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가급적이면 세법에 관련된 내용 갖다가 미리 이제 좀 전반적인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전산 세무 1급에 세무 파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세법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국 세무사에 가시면, 세무회계의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공인은 아닌데 1, 2, 3급이 있습니다. 그 1, 2, 3급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 1급 시험을 여기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면 세무회계의 3급하고 2급이 있는데 2급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이거를 준비해도 이제 늦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극을 드리려고 그냥 대충 우리가 수업 따라온다라고 해서 합격한다라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으로 체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산세무 1급은요 조금 마음을 조금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합격 자체가 쉽지 않다. 오죽하면 일부 회사에서는요,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자격 수당을 갖다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전산세무 1급 자격을 취득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였다면 기존이 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훨씬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넓게 그렇게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훨씬 깊이 있게 업무를 갖다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회계 연도가 지금 5기로 해서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교와 관련된 법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언제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다른 회계 연도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외가 없죠. 왜냐하면 소득세의 과세 구간이 과세 구간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개인은 거의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근데 법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앞에 있는 세 자리는 뭐냐면 주로 이제 관할세무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할세무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 전산세무 1급 정도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회사의 전반적인 아니면 세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관할세무서 코드고 요거는 이제 회사의 성격입니다. 요 내용은. 회사의 성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자리에 4자리, 앞에 4자리는 1년 번호고요. 맨 마지막 5번째 자리가 이제 오류를 검증하는 숫자예요. 오류 검증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숫자가 맨 마지막 0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 0을 갖다가 살짝 다른 숫자로 바꿔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주의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맨 마지막이 공짜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 이렇게 넣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0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번호가 나오고 대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입력하진 않고요. 자,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제시된 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장에 대한 주소도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편번호에 대한 검색이 나와 있어요. 도로명이냐 아니면 이제 구 지번으로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전산세무 1급 정도가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입력은 기본적으로 다 알 거다라고 해서 관련된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장에 대한 주소와 본점 주소를 갖다 입력했습니다. 업태와 종목을 보시면 제조 도매라고 되어 있고 전자제품과 전자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입력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이 교재에서 주업종 코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10번 난을 갖다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업종 코드가 이 6자리가 부여되는데 이 6자리로 말미암아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정한지 안 한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동종업계를 갖다 이렇게 전산을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분석하는 자료에서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 이 6자리 코드가 같은 것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주업종에 대한 코드 입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종이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실정과 부합이 되도록 이걸 신청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회사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 잘못된 번호가 들어갔을 때 부가가치세 부가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전산 분석상 우리 실제 사업보다 불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팩스, 이건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외투법인이냐. 자, 여기서는 자, 여기에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내국법인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지만
법인은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국적에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에 대한 소재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소득을 과세할 때 각서임대 소득금액과 청산소득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별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을 분류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세부 사항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에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업 목적상을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력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소기업 여부에 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시행령이 있어요. 그 시행령 아마 2조가 될 텐데 그 2조에 나와 있는 이제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이 여인 경우와 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이냐,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커요. 예, 얘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이제 세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 금액이 지금 201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얼마냐면 2,400만 원. 반면에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거 가지고 판정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냐, 부냐를 입력을 하면요. 그거에 맞춰서 법인세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이제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접대비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최저한세의 세율도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구 및 인력개발 그 세액공제에 관련했을 때도 이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 15번에 대한 표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현장에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 15번에 대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설립 연월일, 개업일, 폐업일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 연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그 날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코드와 그 다음에 본점 동 코드가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19번과 20번란이 있는데요.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저걸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이 주업종 코드에서 6자리가 있는데 이 업종별로 해서 전체 평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의 어떤 순위 1번부터 뭐 100번 100등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뭐 순익 측면에서 아니면 소득세 신고 측면에서 뭐 하위에 뭐 30%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업장과 본점에 대한 코드가 있으면 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전국 평균을 낼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각각의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과 저기 지방 중에서도 아주 그 사업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9번이나 20번의 데이터가 필요로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로 보시면 북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북인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22번이에요. 사업자 번호에서 이 앞자리에 보시면 122번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거를 따서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처음에 회사 등록을 북인천 관할세무서에 해서 이 번호를 부여받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그 관할세무서에 있구나라는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점 관할세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또 있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23번으로 해가지고요. 23번. 제가 좀 보실 수 있도록 약간 위로 올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납세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또 의미가 갖고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거에 대한 예전에 주민세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거의 부가 개념으로 이제 많이 개념을 반영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덤으로 붙여지는 세금처럼 마치 얘는 이제 지방세거든요. 지방세. 근데 이 지방세가 2015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 자치단체의 이게 과세권을 갖다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이번 법인세 신고할 때부터는 다 개별적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할 지자체 쪽에 지방세 관련된 내용을 또 신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번 소득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한번 세무서에 신고하면 다 그걸로 끝났지만 2016년부터는 소득세까지도 어떻게 해요? 각각 이제 신고 들어가요. 소득세는 소득세 국세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입력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교재에 보시면 312페이지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사항을 갖다 전체 입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있죠. 9000번으로 해서 경영과 회계 세무 1급이다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보이시죠? 아유, 삐뚤삐뚤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경영과 회계 세무 1급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산세무 1급의 실기 내용이 전산세무 2급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요,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조정이 있는데 예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요거였죠. 법인조정 부분이었죠. 법인조정. 자, 법인조정이 이제 추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법인조정입니다. 법인조정이 지금 전산세무 2급 공부할 때는 없었지만 세무 1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빼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조정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쪽을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쪽을 보시면 전산세무 2급과 동일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신고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서류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쪽을 들어가 보시면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는 전산세무 2급과 약간 달라요. 약간. 어떤 내용이 다르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학습하셨냐면요. 요걸 보셨단 말이죠. 세무 2급에서는요, 근로소득 관련된 내용과 기초 코드와 그리고 데이터 관리, 요 내용이 2급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급. 근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나머지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 요런 거에서 조금 더 그 소득에 대한 입력 사항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근로소득 위주로 해서 관련된 연말정산을 갖다가 하는 거, 그게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제 세무 1급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다양한 어떤 인적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지급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용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일용직. 기본적으로 하루 얼마까지 비과세, 1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 계산을 하면, 물론 이제 매일매일 지급하느냐, 그다음 기간 단위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금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금 없는 일용직에 대해서 신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거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일용직에 대해서 저렇게 관리를 해서 신고한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최근에 부각되는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이 5월 달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지급된 일용직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신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시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이 책임자급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세법과 관련된 내용만 하다 보면 다른 내용을 갖다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놓쳐서 우리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순하게 끝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일용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인당 무려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나 퇴직과 사업소득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됐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조정을 살펴보시면요. 법인 조정. 자, 여기 이제 법인 조정을 살펴보시면 지금처럼 기초정보관리, 표준재무제표, 과목별 세무조정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에 관련해서 세무 조정 계산서를 갖다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련 서식의 전체를 다 반영해서 회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갖다가 얼마를 갖다가 내야 되는지 그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서식들이 중요한 의미들을 갖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진행 흐름에 따라서 각각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회계관리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회사 등록에서 경영과 회계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교재상으로 참고하시면 교재상으로 자, 교재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처에 대한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제가 미리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 관련된 업체들을 갖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1001호에서 대림물산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 상태에 대한 조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대림물산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 상에 이 사업자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를 갖다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상대 측에 조회하고자 하는 상대 측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다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 입력을 하면 현재 몇 월 며칠 날짜로 해서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자입니다, 뭐 휴업자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요 내용을 통해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업자 번호의 이 사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체인지를 갖다가 검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래를 갖다가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A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급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다 보니까 발행을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문구점에 가서 세금 계산서 사가지고 막 해서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이 사실을 모르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그냥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전산으로 다 분석이 돼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B라는 업체랑 거래를 했는데 이 업체가 폐업자예요, 폐업자. 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행해서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A한테 자기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어떤 금액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얼마를 발행해 주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한테 챙겨다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 모든 거래처를 갖다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에 신규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면 신규 거래처는 최소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여기서 바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용은 요게 지금 상태가 조회가 안 돼요. 요 내용에 대한 조회가.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만 편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편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입력하고 조회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 입력했고 주민등록번호 있는데 이거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이 내용은요. 비사업자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갔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로 하느냐? 주민번호로 입력하라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주민기재분으로 해서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근데 가끔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세금계산서 개인인데 이 사람은 뭐 필요도 없네. 필요도 없을 텐데. 근데 이 사람 왜 요구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비록 비사업자 개인이지만 조만간 사업자 등록을 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까지 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지금같이 주민번호분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락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업종이나 종목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락처라든지 뭐 담당 사원이라든지 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력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 보시면 315페이지에 어떤 거래처가 나와 있고 그 거래처 옆에 보시면 담당자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그 담당자 이메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여기서의 담당자하고 이메일 이런 내용들은요. 회사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 뭐 담당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업체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왜 나와 있냐면 우리 회사가 A인데 A가 재화를 공급해요, B한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떤 형태로 발행하냐면 전자적으로 발행합니다. 전자적으로. 그럼 전자적으로 발행할 때 이 회사의 담당자 이메일을 갖다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메일로 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조회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이 돼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 입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메일 주소를 만약 생략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A가 B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근데 여기 담당자 이메일을 갖다가 누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 데이터가 어디에 축적되냐 하면 국세청에 축적이 됩니다. 국세청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메일로 안 왔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들어가서 매입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조회했을 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담당자 메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최소한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매입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다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럴 때는 탭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화살표, 이쪽으로 해서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사업자 번호가 뜹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상대 측의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다만 입력하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3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요. 인천세관이 있습니다. 인천세관. 자, 인천세관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탭키 인천세관 엔터를 하시고 유형에 보시면 매출과 매입과 동시가 나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이제 매출거래처다. 매입거래처다. 동시라는 거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다 동시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매출입니다. 매입입니다라고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동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탭키로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쪽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131-83-72-6-64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전진영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보시면 하나은행이라고 돼 있고 관련된 계좌번호 입력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더 있지만 교재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보시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매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맹점이 돼서 각각의 카드사하고 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계약 맺은 각각의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랑 거래를 해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대금을 입금해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맹점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맹점 번호라고 돼 있고 여기는 카드 번호인데 매출 관련했을 때는 가맹점 번호예요. 가맹점 번호. 이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입 관련된 카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에 이제 카드 번호를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 카드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이냐, 복지냐, 사업용 카드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사업용 카드다라고 하면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법인으로 해서 발급받은 카드를 말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법인이 이렇게 외형상 크지 않거나 신규로 만들거나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카드를 잘 발급을 안 해줘요. 있어봐야 뭐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카드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표자 개인이 회사에 일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일반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제 사업용 카드로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별로 해서 내용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교재를 보시면 31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는 채권, 채무, 계정 과목들 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채권, 채무 거래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죠. 예,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험에서 운용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요. 채권, 채무거래, 채권과 채무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갖다가 입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라. 채권, 채무거래에 대해서는요. 채권은 뭐냐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채무거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빚진 거죠. 외상매입금, 지급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는 어떠냐면 실무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코드를 많이 겁니다. 뭐가 있냐면 예금 종류에서 각종 예금 관련했을 때 각각의 예금별로 해가지고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도 하나은행, 신한은행, 무슨 은행 되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양한 거 전부 다 각각 다 겁니다. 각각 다. 그래야지 각각의 예금에 대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갖다가 회사에서 통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수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금 우리가 4대 보험 관련했을 때 직원한테 직원이 부담해야 될 그 부분을 갖다가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그 예수금 처리할 때 이것도 우리가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금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수금도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보험에 따라서 보험 기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이런 거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에서 이런 예수금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314페이지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거래처 명에 대한 수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중간에 상호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상호 변경. 이게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전산세무 2급 관련까지 보시면서 어느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상호가 A가 있었는데 얘가 바꿨어요. A 플러스로. 그러면 A 플러스로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A에서 A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걸 바꿔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다 보면 얘하고 얘는 기존 거는 A로 나와 있고 이후에 수정된 이후부터는 A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하면 싫잖아요. 왜? 어차피 동일한 사업체인데도 얘와 얘를 갖다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단에 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요. 상단에 전표 변경이라고 있어요. F12를 누르시면 이게 전표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걔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이렇게 예전 것도 A 플러스, 지금도 A 플러스로 해서 둘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상호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변경이라는 것은 상단에 전표 변경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원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 A 산업이 있는데 새 E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꿔줄 거 아닙니까? 바꿔주고 위에 보시면 전표 변경이 있어요. 이 전표 변경을 통해서 회사의 상호를 갖다가 예전 것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바꿔주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닫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318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229번에 산업재산권 계정을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를 갖다 딱 치시면 이 구가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옵니다. 제가 미리 해놨어요.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산업재산권 해서 입력하시고 성격을 일반으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반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계정 과목이 기재가 돼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걔를 갖다 제대로 어떻게 해요? 이게 쉽게 수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반면에 검정색이다라고 하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성격에 맞춰서 이걸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830번의 소모품비 계정에 현금 조교에서 적용 변호 5번으로 해서 뭘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30번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830번. 830번 치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800번대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숫자를 830 지면 딱 찾아져요. 맨 마지막으로 해서 찾아지죠. 그럼 제가 이제 끌어와서 이렇게 위로 올린 것 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모품비라고 했는데 현금 적용 5번 난에다가 회의용품비 지급이라고 기재하라라고 돼 있죠. 그거 제가 입력한 거예요, 지금. 네,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교재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318페이지 필수예제 따라하기 바로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적요 내용 중에 고정 적요는 수정에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고정 적요라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보시면 이게 고정 적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고정 적요는요. 적요는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813번의 접대비를 보시면 쉽게 나와요. 자, 접대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가리고 있어서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쪽 란에다가 고정적요라고 있습니다. 고정적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세무 조정할 때 얘네들이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무조정상의 서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을 우리가 이제 수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수정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세팅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를 참고하시면 지금 이런 파란색 내용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시면요. 813번 접대비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고정적요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830번 소모품비에서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미리 이제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전기분 재무제표 등 관련했을 때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해서 클릭하시면 제가 미리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입력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현금이라고 딱 치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F2키를 누르셔서 뭐 현금 이렇게 해서 치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5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입력할 때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이 3개가 붙으면 연속해서 3개가 붙으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 이렇게 된다는 거죠. 65200 맨 어떻게 해요? 맨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키보드에 보시면 길쭉한 더하기가 있어요. 이 길쭉한 더하기를 누르시면 공이 3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실 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든지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바로 각각의 코드에 플러스 1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자산 관련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1씩만 하시면 돼요. 1씩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203, 그 다음에 기계는 207, 차량은 209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을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면 그거에 맞춰서 옆에 보시는 계정별 합계 금액에 다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자산의 분류,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분류는 머릿속에 다 어떻게 해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운용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제가 다 입력을 해놨으니까 입력하시면 차변에 이 자산 쪽과 부채 자본의 합이 항상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라고 하면 계정별 합계 금액에 있어서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대차 차익이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쪽에 보시면 그쪽에 금액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조와 판관비 쪽으로 해서 나눠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조와 본사 판관비 쪽에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조와 이제 판관비 쪽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상으로는. 근데 여기 이제 제조 쪽에서는 이렇게, 그다음 판관비 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입력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상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각각의 원가들이 나옵니다. 자, 원가를 입력하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와요. 기말 상품 재고액. 이러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제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입력 안 했는데 왜 여기에 반영이 되느냐? 데이터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데이터를 끌어온 것이냐라고 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끌어온 것입니다. 데이터를 끌어온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다 입력했을 때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입력하시고요. 기말 제품에 대한 재고액은 데이터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800번대 본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쪽에 전체 이제 손익계산서의 흐름상 이런 내용들이 다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원가 명세서. 자,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면요. 저는 미리 작업을 해놔서 지금 초기 화면에 이런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위에 원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사용 여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이제 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가. 아마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딱 키시면 처음 작업했을 때는 요게 뭘로 되어 있냐면 부로 되어 있어요. 부로. 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부를 갖다가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보여드리면. 편집을 제가 눌렀죠? 그럼 여기에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 활성화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재료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입력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400이 있는데 이 1,400은 어떻게 입력된 것이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6,250만 원이다. 이제 요거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이익영업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분 확정일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거기에 나와 있죠. 교재에서 처분 확정일이 2015년 3월 10일이다. 처분 확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했을 때 회사가 이제 주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총을 하면서 이사, 감사, 선임, 해임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처분 확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주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갖다 적립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전기분, 전기 2월 미처분 잉여금,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반영이 돼서 미처분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처분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등을 갖다 기재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미처분 잉여금에서 요 숫자가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또 요걸로 제가 바꿔볼게요. 바꾸고 맨 밑으로 보시면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해서 요게 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화면상 잘 안 보이실 텐데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해서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숫자와 맨 밑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지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재무상태표상 숫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위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위에 있는 숫자. 위에 있는 숫자라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쪽에 들어가는 숫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내용을 보셔서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입력하다 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375번이죠. 375번. 375번인데 이게 실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377번 내용이 있어요. 이게 377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처분 잉여금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서도 미처분 잉여금 이렇게 나와 있지 2월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력할 때 377번을 입력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입력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375번 이걸로 해서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와 얘는 왜 다른 겁니까? 라고 하면 얘는 평소에 이 미처분 잉여금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때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에 전표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전표 추가하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분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377번은. 얘랑 얘는 평소에 쓰는 쓰임이 달라요. 얘는 얘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어떤 자동 분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표 추가를 했을 때 자동으로 분기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주로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떤 거냐면 377번은요. 우리가 손익을 잉여금에 대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 처리하는 분기가 또 나와요. 그걸 자동으로 만들 때 얘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할 때는 375번을 입력해서 반영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신 내용이 전기분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 데이터를 불러와요. F4에서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F2키를 누르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F2키. 그래서 제가 이미 기존에 있는 내용 갖다 이제 다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바드럼, 선급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쭉쭉쭉 해서 다 반영했는데 반영 안 한 부분은 요게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 입력하고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반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신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F2키를 누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은행으로 해서 반영하는 거죠. 3,000만 원 이렇게요. 반영하시면 차액이 0으로 해서 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외화 장기 차입금 나와 있습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죠. 자, 얘도 F2키 눌러서 애플 컴퍼니가 있습니다. 걔를 선택하시고 5,750만 원 해서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분에 대한 재무제표를 왜 작성하느냐? 이게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전산을 작업했다라고 하면 굳이 얘를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수기 작업하다가 전산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면 옮겨간 시점부터는 입력을 하겠지만 예전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력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전기분 재무제표를 통해서 예전 걸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갖다가 산출할 때 이걸 만들 때 비교 형식으로 하잖아요. 단기가 있고 전기가 있고 그런 게 여기에 다 반영돼야지만 제대로 서식들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산세무 1급 관련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회사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까지 보셨고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기본적인 우리가 흐름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넣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실제 실무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요, 시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이제 이 내용들이 실무상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전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